라프 시몬스는 현대 남성복의 아버지로 불리며 패션계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자이너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브랜드는 지금까지 2번이나 문을 닫았고 그것도 성공의 절정에서 스스로 철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10대 시절의 라프는 패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품 디자인에 훨씬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분야의 일환으로 월터 반 베이렌동크를 위해 쇼룸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89년에 바뀌게 됩니다. 라프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패션쇼 중 하나인 마르지엘라 봄 여름 1990쇼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쇼는 패션을 예술적 표현으로 바라보는 라프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그는 이후 이 경험이 자신이 패션에 흥미를 갖게 된 유일한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프가 실제로 디자인을 시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식 교육 없이 패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앤트워프 왕립 예술 아카데미의 학장이던 린다 로파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패션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정식 패션 교육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인식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래서 라프 시몬스는 자신의 첫 번째 컬렉션 작업을 시작했다. 이 1995년 가을 겨울 컬렉션은 린다 로파가 주도했으며 그녀는 라프 시몬스를 비즈니스의 리테일 부문을 맡게 될 다니엘레 지셀리와 함께 일하도록 연결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적절한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스톡리스트를 확보해 주었고 심지어 중후반 2000년대에 크게 유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패션 필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그녀가 낸 것이었다. 따라서 마케팅은 정말 천재적이었고 이 컬렉션이 전 세계의 바이어와 스톡리스트, 매장의 눈길을 사로잡아 완판된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 컬렉션은 그의 예술적 관점을 처음으로 진정성 있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복이었고 90년대에는 이미 잘 알려진 디자이너인 헬무트 랑을 제외하면 이렇게 남성복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디자이너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렉션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은 그가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성공을 예고하는 매우 좋은 신호였다. 이 쇼의 성공으로 인해 라프는 당연히 다음 해인 1997년 봄 여름 컬렉션을 다시 선보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첫 공식 런웨이 컬렉션이 되었다. 그와 함께 공개된 패션 필름에서는 라프의 매우 중요한 시그니처가 처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마른 10대 소년들이다. 이는 브랜드가 10대 문화, 특히 10대의 아나키적 태도에서 영감을 얻는 긴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는 90년대 내내 등장하던 다른 남성복 제안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다. 이 컬렉션도 다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998년 봄 여름 컬렉션인 블랙팜스에서는 그의 첫 컬렉션에서 엿볼 수 있었던 좀 더 그런지적이고 어두운 미학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스트리트에서 캐스팅된 모델들이 매끄럽게 빗어 넘긴 머리와 어두운 색조, 그리고 다시 한번 수많은 상체 노출에 매우 마른 10대 소년들과 함께 런웨이를 질주했다. 1998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프랭키 클레이스라는 미술가와의 첫 번째 협업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컬렉션의 제목을 탄생시킨 검은 야자수 프린트를 포함한 여러 작업을 제공했다. 개인적으로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라프 시몬스 브랜드의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 이 컬렉션은 라프 시몬스의 컬렉션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 중 하나였으며 그 뒤를 잇는 일은 매우 벅찬 일이었다. 라프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을 겨울 1998 라디오 액티비티에서 지금까지 선보인 가장 큰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 컬렉션에서 그는 자신의 디자인 미학을 변형된 셈이 포멀웨어에 접목시켜 관객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라프 시몬스의 또 다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다양한 의류에 자신의 디자인 미학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고 진정으로 재능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 새롭게 얻은 존경 덕분에 그의 브랜드는 이후 급격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라프 시몬스는 남성복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매 시즌 완판되었고 인쇄 매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라프가 1998년 봄 여름 쇼를 위해 직접 발굴한 모델 로비 스넬더스가 1998년 V 매거진 표지에서 라프를 착용한 사례가 유명하다. 라프는 정말로 자신의 경력에서 첫 번째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겨울 2000 컬렉션 이후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패션 업계에는 큰 충격이었는데 라프는 남성복을 시장성 있는 개념으로 확립한 시기 최고의 남성복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기둥을 잃는 일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 중단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제조사와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였다. 브랜드가 그 자신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그가 잠시 쉬어야 할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는 사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겪는 동안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네에 있는 명문 응용예술대학교의 패션 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 직책은 안정적인 수입과 고용 보장을 제공했으며 점점 유명인이 되어가며 빨라지는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는 사실 이런 유명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게스만스 클로징 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그가 가을 겨울 2001 컬렉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두를 압도하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컬렉션으로 평가되는 Riot를 선보였다. 이 컬렉션은 1997년 봄-여름의 아나키 테마와 1999년 봄-여름의 일부 테일러링 요소를 강하게 되살렸지만 이번에는 빈 비엔나 사람들처럼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에서 영감을 받은 중층 스타일을 사용했다. 이는 존 갈리아노가 2000년 봄-여름 디올 오트 쿠티르 컬렉션에서 노숙자를 주제로 선보인 바로 다음 시즌의 일이었다. 지금 보면 매우 부적절한 주제이지만 당시에는 천재적인 발상으로 평가되었으며 2014년 가을 겨울 요지 야마모토 컬렉션에서 모델들이 노숙자로 분장하고 이마에 Help me라고 적는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데무나 그바살리아도 발렌시아가 재직 시절 이 테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모욕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그래서 2001년 가을 겨울 컬렉션은 라프 시먼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컬렉션이 되었으며 흥미롭게도 브랜드에서 사용한 bomber 재킷, 특히 카모플라주 프린트 bomber 재킷이 처음으로 등장한 컬렉션이기도 하다. 이 아이템 또한 라프 시몬스의 대표적인 스테이플이 되었으며 2018년 그레일렛에서 한 점이 47,000달러에 판매되었고 지금까지도 브랜드 의류 중 가장 높은 판매가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2002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도 아나키에서 영감을 이어갔으며 역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다음 컬렉션인 2002년 가을-겨울 컬렉션은 브랜드의 또 다른 큰 영향력을 가진 컬렉션이 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아나키에서 세계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나키로 약간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지니아 크리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는 주변 식물을 파괴하는 잡초 식물이다. 이 컬렉션은 꽤나 천재적이었고 진정한 라프 팬들을 위한 많은 그레일 아이템을 탄생시켰다. 기본적으로 라프는 무엇을 해도 잘했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경력 정점에 있었다. 바로 이때 프라다 그룹이 라프에게 접근하여 내부 갈등으로 심각하게 실패하고 있던 새로운 인수 브랜드 질 샌더에서 남성복과 여성복 모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제안했다. 그래서 2005년 그는 비엔나 응용예술대학교에서 사임하고 질 샌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가을 겨울 남성복 컬렉션으로 데뷔했다. 이것은 그에게 브랜드의 10주년과 맞춰 Ref by Raf Simons 디퓨전 라인을 시작할 자금을 제공해 주었다. Ref by Raf Simons의 역사는 약간 논쟁적이며 인터뷰 매거진은 이 라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는 전체 기사를 실었을 정도이다. 이 라인은 2009년에 보류된 것처럼 보이며 이 이름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메인 라인과 이 디퓨전 라인 사이에 너무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라인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며 단지 더 싸게 만들어졌고 품질도 더 나빴을 뿐이다. 나는 다음 섹션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미리 말해야 한다. 보통 나는 영상의 제목이 된 브랜드에 집중하려고 하고 수석 디자이너가 다른 레이블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메인 라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하지만 주요 레이블을 맡았던 시기와 프레드 페리, 린다 페로, 에이식스, 이스트팩 같은 브랜드들과의 악명 높은 협업들은 아마도 래프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따라서 그의 동명의 브랜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영역일 것이다. 그리고 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경우 특히 질 산델과 관련해서는 이 작은 시대에서 그의 메인 라인 브랜드보다도 더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된다. 물론 메인 라인 또한 매우 잘하고 있었고 패션 업계에서 꾸준히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가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을 질 샌더의 것과 결합해 사실상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해냈다는 점은 메이저 레이블을 이끄는 디자이너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 그전까지는 젊은 디자이너를 하우스에 초청해 그들이 가진 디자인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되 대형 레이블이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얹어주는 방식이 유행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디올의 존 갈리아노와 지방시의 알렉산더 맥퀸이었다. 그래서 라프가 들어와 질의 원래 디자인 정신을 다시 확립한 것은 업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쾌한 변화였다. 질 샌더는 라프 시몬스 브랜드의 정당성과 자금 증가를 모두 가져다 주었지만 질 샌더가 2006년에 체인지 캐피털에 그리고 2008년에 온워드에 매각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그들의 비전이 달라졌고 결국 라프는 해고되었다. 사실 라프가 떠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상호 합의된 결정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회사에서의 마지막 컬렉션을 선보이기로 예정되어 있던 시점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통보된 이 무례한 타이밍 때문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그가 사실상 브랜드를 구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제 손에 시간이 더 생기자 그는 두 번째 디퓨전 라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라인이 종료된 지 2년 후인 2011년에 래프 Simmons 1995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 라인은 이전 컬렉션의 요소들을 보다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시 가져왔고 담요와 쿠션 형태의 홈웨어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오래가지 못했고 라프가 디올의 여성복 및 오뜨꾸띠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지 약 1년 뒤인 2013년경 문을 닫았다. 그의 첫 번째 컬렉션인 2012년 가을 겨울 꾸띠르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천재적이지만 당시에는 매우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컬렉션에서 라프의 시그니처 요소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인데 이는 그가 질 샌더에서 처음 시작할 때 큰 존경을 받게 했던 접근 방식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디올에서의 데뷔가 다소 불안했음에도 이 시기 라프는 또 다른 브랜드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2013년 가을 겨울 시즌에 그는 아디다스와 협업하여 자신의 해석을 담은 오즈 위고와 리스폰스를 선보였고 흥미로운 디자인과 색감 덕분에 추한 스니커즈가 패셔너블하다고 여겨지기 훨씬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매장에서 완판되었다. 이 협업은 또한 이전의 디퓨전 라인들이 받았던 비판과 달리 라프의 작품 중 최초로 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선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 신발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아디다스와 라프 시몬스 사이의 긴 협업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2015년 라프 시몬스 스탠 스미스의 출시와 함께 절정에 달했다. 오즈 위고가 팬 최애였다는 건 알지만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스탠 스미스였다. 이 신발은 정말 어디에서나 판매되었고 유명 셀러브리티들까지 신었다.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나중에는 보기만 해도 질릴 정도였고 솔직히 말하면 신고 다니는 게 좀 크린지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누가 신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다시 멋져 보일 것 같긴 하다. 아디다스에서의 극적인 성공과는 달리 디올에서는 상황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컬렉션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불평했으며 나는 이 지속적인 반발이 라프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는 2015년에 물러났다. 하지만 패션계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매우 빠르게 캘빈 클라인 카우트되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크리에이티브 협력자인 피에터 물리엘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던 곳이다. 피에터와 함께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은 라프는 브랜드를 럭셔리 레이블로 바꾸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캘빈 클라인 by appointment라는 캘빈 클라인 데미 끝뒤를 라인을 시작하고 캘빈 클라인 컬렉션을 CK 산하의 새로운 레디투웨어 럭셔리 레이블인 캘빈 클라인 205 West 39 New York City. 로 리브랜딩했으며 그의 첫 쇼는 2017년 가을 겨울이었다. 각각의 칼빈 클라인 컬렉션은 패션 미디어로부터 매우 호평을 받았으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미학을 브랜드의 데님과 아메리카나 유산과 결합한 점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래서 패션 업계와 라프의 팬들은 이 새로운 장에 크게 기대했으며 그는 브랜드에서의 공로로 2017년에 남성복 및 여성복 디자이너 오브 더 이어 상을 2018년에는 여성복 부문에서도 수상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단독으로 지목해 이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브랜드 포지셔닝을 전환했다고 말하기는 분명 어려웠고 판매량 역시 일부 제품만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그 점을 반영했다. 나조차도 어느 해 TK맥스에서 이 데님 재킷을 본 기억이 있을 정도이니 성과는 정말 좋지 않았고 결국 그는 단 2년 만인 2018년에 회사를 떠났다. 이 일은 라프 시몬스 브랜드에 피해를 주지 않고 넘어가진 않았다. 당시에는 라프가 큰 레이블을 이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에게는 디올과 칼빈 클라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회사가 주어졌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볼 기회가 있었지만 두 곳 모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히 여론의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라프가 디자이너 레이블을 이끄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자 라프는 다시 한번 대형 레이블에 합류했다. 2020년 초 라프는 다시 프라다 그룹에 합류했지만 이번에는 미우치아 프라다와 함께 프라다 자체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자리했다. 이는 세 가지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1. 아주 초기 컬렉션부터 두 사람 사이의 유사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심지어 1999년 봄 여름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 2. 미우치아 프라다가 자신의 크리에이티브 권한을 다른 사람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3. 그리고 기억한다면 라프는 이전에 프라다 그룹이 질 샌더를 매각했을 때 해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류는 회사와 라프 사이에 아무런 앙금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이다. 패션계는 분명히 밀라노에서 열린 봄-여름 2021 데뷔 컬렉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렇게 상징적인 조합이라면 컬렉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논란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가을-겨울 2021 남성복 컬렉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평범한 프라다 컬렉션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의견이 다소 오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분홍색, 봄버 재킷, 몸에 딱 붙는 상의 등 컬러링에서 라프의 색이 많이 보인다. 즉, 명백한 프라다적 요소와 함께 자기 참조가 컬렉션 전체에 흩뿌려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비평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간 논란 속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듀오는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 중이며 두 사람 모두에게 잘 맞는 조합인 것 같다. 이 때문에 라프가 미우치아 프라다가 물러나고 싶어 할 때 완전히 그 자리를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라프 시몬스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그의 브랜드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 봄, 여름 2023 컬렉션은 처음으로 런던에서 선보였는데 원래 계획된 쇼는 영국 여왕의 서거로 인해 취소되었었다. 개인적으로 이 컬렉션은 내 최애 컬렉션은 아니었다. 레이브 문화와 최근 뉴욕시티 발레와의 협업을 참조한 점,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 미학과 많은 브랜드 식별 요소들이 돌아왔지만 충분히 실험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특히 런던에서 선보였다는 것과 런던이 창의적인 패션 공간으로 상징적인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아이디 매거진도 런던의 창의적 문화에서 라프가 영감을 받았다고 전체 기사를 썼다.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불과 몇 달 후 라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프라다와의 작업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점을 들며 그가 미우치아 프라다가 물러날 때 브랜드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부채질했다. 보통이라면 이런 시점의 브랜드 폐쇄는 재정적 문제나 생산상의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어 걱정할 수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단순히 브랜드를 닫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달할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당분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영어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 영어 채널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파트런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